안녕하세요. 밤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장 양송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 이제 해볼 이야기는 이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자, 변동성을 이해하게 되면 이제 폭락이나 하락은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준비가 된다 그러면 이 시장 흐름에 따라서 수익률을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변동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장기 수익률을 쌓아가는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어주는 거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계좌가 좀 손실을 찍고 뭐 이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관리가 돼 있다 그러면 이 어떤 변동성이라는 게 만들어졌을 때는 이제 글로벌리 경제적인 리스크라든가 정치적인 리스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이 됐을 때 보통 요런 흐름들이 만들어져요. 자, 이런 흐름들을 지나고 보면 경험을 자꾸 하게 되면 이게 처음에는 위험으로 보여요. 그래서 회피 심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자꾸 겪다 보면 변동성이라는 건 기회라는 걸 이해하게 돼요. 자, 이 경험이 필요한 거죠. 자, 투자 경험이라는 거는 자,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을 모두 경험을 해서 자, 사이클을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수익률은 쌓아가는 거예요. 자, 수익률을 어떻게 쌓아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겠죠. 제일 먼저 조심해야 될 것이 비중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나는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언제든지 실수를 할 수 있고 잘못된 기업에 주식을 살 수도 있고, 그럼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중이라는 걸 관리를 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부분에 대한 내용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계속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수익을 크게 키워줄 수 있는 기업들, 자, 성장을 크게 할 수 있는 기업들, 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찾아나가면서 계속 담아가는 거예요. 자, 투자라는 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2020년 8월 4일날 이제 화요일날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자, 지수 수익률은 자, 연평균 6% 정도 됩니다. 여기에 배당을 더하면 8% 정도 돼요. 그런데 연평균 수익률 8%를 아웃퍼폼하게 되면 어때요? 자, 지수 수익률은 10년의 따블이 정해져 있어요. 20년, 30년 평균해 갖고 투자를 하면 자, 10년의 따블씩 수익이 쌓인다는 거는 정해져 있어요. 지수를 사면. 그런데 지수라는 건 뭐예요? 2000개 종목. 예를 들어 지금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한 2200개 됩니다. 우리나라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그러면 이 전체를 지수라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자, 전체를 살 필요가 없어요. 이 2200개 중에 상위 50%만 내가 걸러낼 수 있는 공부가 되어 있다 그러면 지수 수익률을 아웃퍼폼 할 수 있어요. 자, 무슨 소리냐면, 자, 지수에 그냥 배팅을 하게 되면, 자, 20년 정도 평균을 해보면, 자, 10년의 자산은 따블씩 늘어납니다. 그런데 지수를 아웃퍼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수 수익률이 8%라고 가정을 하고, 자, 여기에서 아웃퍼폼을 8% 정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10년의 자산은 4배가 늘어납니다. 자, 여기에다가 8%를 더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년의 자산은 8배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16%에서 20% 정도 아웃퍼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10년의 자산은 10배가 늘어나요. 우리는 이걸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곱하기 2는 자, 20년이면 자, 지수 수익률 대비 아웃퍼폼을 16%, 20% 정도 하고 있으면 자, 20년 정도 이거를 유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산은 100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 1억이 100억이 되고 1천만 원이 10억이 되는 겁니다. 20년 정도 투자를 하면 자, 이런 성과들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웃퍼폼 수익률을 그렇게 많이 쌓아가지 못한다 그러면 1000만 원이 3억도 될 수 있고 5억도 될 수 있고 1억이 20억, 30억도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최상위 포지션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회원분들한테 2019년도부터 아웃퍼폼 수익률을 정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20% 이상씩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까지는. 이게 지속해서 이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10년이면 자산은 10배가 늘어나요.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해를 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지수와 아웃퍼폼에 대한 이해를 일단 해야 됩니다. 투자라는 거는 자산을 무슨 뭐 조금 불려갖고 뭐 1억을 투자를 해서 5천만원 벌고 3천만원 벌고 이런 걸 가지고 투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뭐 1억을 투자를 해서 5천을 투자를 해서 자 1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자 10억 100억 이렇게 만들어서 자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투자라는 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간을 100% 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실패하는 길로 자꾸 가냐 이거예요. 시간을 좁히기 위해서 이 시간을 20년이면 이런 결과치가 만들어지는데 이걸 줄이기 위해서 이거를 1년, 3년 만에 만들고 싶어서 몰빵을 하고 위험한 투자를 하고 위험한 투자가 아니고 투기죠. 도박을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공 확률이 1%도 안 됩니다. 트레이더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1% 미만이에요. 1%가 뭐야? 0.1% 미만이에요. 이런 어려운 길을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들은 자 말로만 하면 그럴듯한데 네가 하는 말을 누가 못하냐. 자 데이터를 보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200년 데이터예요. 200년 자산수익률 그래프예요. 자 1802년부터 자 2002년도까지 이게 전 세계를 만들어 놓은 건지 이제 미국을 해놓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US 달러 이 미국인가 본 아닌데 이게 달러가 미국이고 이게 전 세계 아무튼간 자 200년 데이터를 보면 어때요? 제가 연평균 수익률이 6%가 나온다 그랬죠. 자 스톡 주식이 6.6% 수익률이 나옵니다. 1년 평균 200년 평균을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이에는 대공황도 있었고 뭐 별의별 놈의 뭐 리스크가 다 있었겠죠. 근데 결국은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자 연평균 수익률이 이렇게 찍힌다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자 배당 치면 배당 성향이 미국 같은 경우는 한 2%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배당 성향이 2%까지 올라왔죠. 영국 같은 경우가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고 전세계 평균이 이제 한 2% 근처 될 거란 말이에요. 이제 뭐 베트남 같은 그런 뭐 신흥국 같은 경우는 배당이 이거보단 작을 것이고 뭐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배당을 치면 자 연평균 8% 9% 자 200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보이잖아요. 내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데이터들을 다 보면서 아 그럼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자 방향성을 잡아가는 거예요. 200년 자산수익률 그래프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2008년도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6.6%만 올라야 되는데 미증시는 어때요? 버블이 좀 껴서 연평균 11%가 올랐어요. 12년 동안. 버블이 껴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6% 정도 될 거예요. 한 12년 정도 보면. 이제 수익률이 2008년도부터.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 주식 다음엔 뭐예요? 주식 다음에는 채권이에요. 수익률은 항상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주식 자산을 내가 오래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어때요? 주식 비중을 무조건 무겁게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살 날이 20년 이상 남았다. 그럼 주식 비중을 무조건 무겁게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에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돈, 그 돈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보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채권 다음은 금이고, 부동산이 금하고 요 사이에 있나 금보다 밑에 있나 아무튼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폐 가치는 어때요? 계속 하락을 하죠. 자, 1불에서 0.05불까지 떨어지죠.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어때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투자를 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리스크를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보잔 말이에요. 그 다음은 이제 데이터를 보자고요. 베르베르님은 자 3년 동안 배당 빼고 지수보다 35% 아웃퍼폼 수익률을 만들었어요. 지금 지수 평균을 보면 자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평균을 해야 되겠죠. 왜 평균을 해야 될까요? 자 코스닥이 좋을 때 있고 코스피가 좋을 때 있기 때문에 자 이 지수의 평균 합을 가지고 우리는 아웃퍼폼 수익률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요거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하면 이게 코스피 코스닥 평균 수익률이 지금 3년 동안 베르베르님이 시작한 시점부터 11.77% 수익률이 나와요. 베르베르님 지금 계좌 수익률을 보면
자, 46.35% 정도 나옵니다. 그럼 지수 대비 아웃퍼폼 수익률이 35%인데, 이걸 연환산하면, 자, 11%에서 12% 사이 되죠. 지수 대비 아웃퍼폼 수익률이. 요렇게 되면, 자, 10년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는 이 정도 아웃퍼폼 수익률을 유지한다 그러면 6배에서 8배 정도 되는 거예요. 6배에서 8배 사이가 되는 거예요. 자산이. 근데 아웃퍼폼 수익률이 조금 더 끌어올려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수익률은 뭐 10년에 10배, 뭐 10몇 배 이렇게도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보자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 베르베르님이 시작을 하실 때 2017년 8월에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선을 자 빨간색 네모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요 구간에 시작을 했어요. 이 당시에 자 반도체 버블이었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이오가 시작하는 시점이었어요. 우리는 바이오 안 샀습니다. 그래서 자 코스닥 이 상승 구간에 소외를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바이오는 그때 자 리딩을 아예 할 생각이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생각이 좀 달라졌는데 그래서 이 당시에는 바이오를 아예 안 사고도 지수 아웃퍼폼 수익률이 요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리딩도 2018년도에 굉장히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자 17년도 18년도에는 리딩이 제대로 되지 못했어요. 자, 회원분들한테 제가 지금처럼 보여드릴 데이터들도 많이 없고 회원분들과 저의 어떻게 보면 이제 신뢰를 쌓아가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2014년, 15년, 16년에 이 공부를 해놨어야 이 17년, 18년에 이제 주도 섹터도 잡아내고 뭐 요런 부분들이 될 텐데, 그런 공부량이 지금보다 훨씬 부족했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은 어때요? 제가 산업을 바라보고 이런 시각들도 완전히 다르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공부량에 많이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리딩 같은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입을 했을 때 요 정도면 굉장히 좋은 성과라는 거라는 거. 자, 보겠습니다. 2017년 8월에 시작을 해서 2018년 1월 때까지 자 계좌 수익률이 한 10% 좀 안되게 한 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천천히 자금은 이제 투입을 하시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죠. 그 다음에 자 18년도 1월 달부터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그런 이슈들이 붙으면서 조정이 진행이 돼요. 자, 그 사이에 보면 자, 요 구간에 이제 뭐 한 7, 8% 수익률이, 그리고 요 구간에는 이제 자금 투입을 계속 하셨으니까 수익률이 좀 낮아져서 한 5%까지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10월 달에 어때요? 미중 무역 분쟁 폭락을 맞습니다. 자, 4,400에서 마이너스 800이 찍혀 있으니까 마이너스 한 25% 정도까지 지수가 손실이 찍혀 있죠. 그 다음에 다 회복을 하고 이제 다시 수익을 쌓아갑니다. 자, 2019년도 4월에 어때요? 수익률이 늘어나요. 15%로. 미중무역 분쟁 만든 다음에 반등이 조금 있었는데 어때요? 자, 계좌 수익률로 쌓여가는 거예요. 미중무역 분쟁이 있기 전에 어때요? 9%였잖아요. 최대 수익률이. 그런데 자, 2019년도 4월에는 자, 계좌 수익률이 15%로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5월달부터 이제 또 조정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자, 수익률이 쪼그라들다가 6월달에 다시 회복을 해줬다가 7월달에 폭락을 맞아요. 8월달에도 폭락이 있었는데 자 8월달에는 폭락이 왔다가 회복이 다 됐기 때문에 7월달에만 손실이 좀 많이 찍히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8월달에 이제 리스크가 있었죠. 일본 수출 규제. 자, 이때 또 이제 자금 투입하신 부분들이 좀 있어서 자 방어를 해주고요. 자, 계좌 수익률은 5%대가 유지가 됩니다. 자, 15%에서 5%로 또 줄었어요. 그 다음에 자 9월달에 보면 어때요? 한 12, 13%로 또 늘어요. 대충 10%에서 15%를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계좌 수익률이 2019년도에.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어때요? 자, 조정이 이제 1월달, 2월달에 슬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라는 폭락이 와요. 자, 마이너스 16% 정도 찍혀 있었으면 이거는 이제 극단에서 많이 반등이 들어온 구간이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한 마이너스 10% 정도 보이지는데 자, 3월달 그게 보면 한 마이너스 20% 30% 그 금방까지 또 계좌가 내려갔었겠죠. 그 다음에 회복되는 속도를 보세요.
자, 3월달에 자금 투입 없습니다. 폭락 그냥 다 두들겨 맞았어요. 자, 마이너스 10%에서 자, 플러스 한 12%에서 15%로 늡니다. 그리고 나서 자, 20% 늘어나고요. 그리고 나서 한 25% 늘어나고요. 마지막에 계산해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 처음에 보면 46% 계좌 수익률이 자, 46%까지 확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계좌 수익률이 46%에서 8월달에 조금 더 올라온 게 있으니까 한 50% 금방 돼 있겠죠. 계좌 수익률이 이렇게 쌓여가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투자라고요. 잠시만요. 자, 그래서 연결을 해서 놓고 보면 자, 요 빨간색 네모 구간에 시작을 하셔서 하락이 시작이 되는 구간에 자, 요때 마이너스 25%, 자, 요때 회복이 많이 해서 한 마이너스 10%, 코로나 폭락 때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가 가 있다가 지금 어때요? 처음 투자 시작한 시점에 금방 가 있으니까 자, 플러스 46%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조정이 한번 더 왔다 가면 어때요? 자, 조정이 또 왔다 가면 어떻게 될까요? 계좌 수익률은 80%, 100% 만들어지겠죠. 이거 넘어가겠죠. 조정이 안 오고 그냥 가면 그냥 뭐 80%, 100% 만들어지겠죠. 조정이 오면 더 빨라지는 거예요, 속도가. 수익률이 쌓여가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라고요. 폭락이라는 게 오게 되면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코스피 코스닥 평균에서 코스닥이 지금 바이오가 과열 구간에 들어있고 뭐 이거 하다 보니까 자, 플러스 이제 뭐 이제 베르베르님이 시작했던 구간보다 28% 정도가 지수가 올라 있어요, 코스닥이. 근데 계좌 수익률은 46%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죠. 이게 리스크냐 이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뭐 폭락이 온다라는 게 리스크냐고요. 폭락이 올 때마다 자금을 태운 게 아니잖아요. 그쵸? 자, 2018년도 1월 달에는 9%에서 자, 여기에서는 2019년에는 거의 한 자, 15%로 늘었죠. 자, 2018년도 1월에는 9%에서 15%로 늘었어요. 지금 2020년도 7월에는 어때요? 자, 46%로 늘었어요. 이 사이에 어떤 리스크가 있었어요. 자, 10월 달에 미중 무역 분쟁. 18년도 10월 달에. 19년도 8월 달에 일본 수출 규제. 그리고 20년도 3월 달에 코로나. 자, 이런 뭐 폭락을 이렇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계좌가 어떻게 돼요? 계속 확장이 되잖아요. 계좌 수익률이 확장이 되잖아요. 이런 데이터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분산 투자에서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자, 코스피가 뭐 3,000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베르베르님 수익률은 100% 넘어가겠죠. 그거보다 수익률이 조금 더 작은 회원분들도 계실 거고.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지수 수익률보다 아웃퍼폼이 나오잖아요. 지수 수익률보다 아웃퍼폼을 2배를 내면 이거는 계좌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고요? 10년에 원래 2배가 만들어지는데 지수만큼의 수익률을 내면 2배가 만들어지는데 자, 8% 수익을 더 내면 4배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아웃퍼폼을 8%만 더하면 자, 이거를 또 8% 더해서 16%만 더하면 어때요? 자, 이건 8배가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20%를 더하면 어때요? 자, 10배 이상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아웃퍼폼 수익률이 베르베르님 지금까지는 11%예요. 요 정도만 되면 어때요? 자, 10년 지나면 자산은 6배가 늘어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르베르님 자산이 1억 8천이죠. 자, 처음에 1,000만원부터 시작해서 계속 저축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운영자금이 1억 8천만원이야. 수익금까지 포함해서. 그럼 이 자산이 지금부터 10년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15억, 20억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게 주식 투자라고요. 이런 것들을 이해해 가야 된다는 거죠. 회원분들이 이제 뭐 자금 투입을 더하고 덜하고 포지션들은 다 달라도 어때요? 손실인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지금 일단 수익 인증 해주시고 하는 회원분들 보면 만약에 몰빵이나 뭐 해가지고 뭐 잘못되고 뭐하고 하는 회원분들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손실이 많이 나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그냥 리딩에 50%만 따라왔어도 그냥 대충 했어도 수익은 다 쌓여 있겠죠. 지금 못해도 계좌 수익률이 자 가입 시점이 어디든지 간에 그 코로나 폭락 전에 2월이었다 그래도 2월에 시작을 했다 그래도 10% 20% 이상은 다 만들어졌겠죠. 거기에서 수익률 격차가 조금 있는 거고 많이 나신 분들은 뭐 40, 50% 가 있는 거고 더 많이 나신 분들은 뭐 70, 80% 나 있는 거고 계좌 수익률이 그것보다 약간 처진다 그래갖고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지금 당장 시작을 해서 시간을 입혀가면 어때요? 계좌는 이렇게 불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폭락이 오든지 말든지 그냥 불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수익률이 9%였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15%로 늘어나고 시간이 지나니까 46%로 늘어나고 시간이 지나면 100%로 늘어나고 계좌 수익률이 300%로 늘어나고 이게 이제 복리를 입어가기 시작할 즈음에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자산이 불어나는 걸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초입 과정에 있는 거예요. 지금 회원분들은. 요런 회원분들의 데이터들을 다 보면서 이제 비교하고 내가 투자해 나가는 과정 같은 걸 체크를 하고 하면서 경험을 하나씩 입혀가면서 이 변동성이라는 걸 두려워할 게 아니고 이걸 기회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 구간에 더 사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더 사면은 당연히 수익률이 긍정적이겠죠. 단기적인 수익률에는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겠죠. 더 사지 못해도 어때요? 가만 냅두면 돼요. 그럼 알아서 폭락이 오기 전에 수익률을 넘어가는 구간을 다 만들어 줍니다. 자, 우리가 2200개 중에 고르고 골라서 사놨잖아요. 2200개 중에 상위 50% 못 뽑냐고. 1100개를 못 출연했냐고요. 상위 30% 출연하는 건 힘들죠. 좀 힘들어요. 근데 저는 사실 요 정도까지는 가능하거든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를 많이 하고 하면 요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수익률 상위 30% 내는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0% 된다라는 거, 10% 상위에 있는 종목들 요거를 전체적으로 다 뽑아낸다라는 거는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고 요 정도만 된다 그래도 지수 대비 아웃퍼폼 수익률은 15% 이상 쌓인단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게 되면 100%, 200%, 300%, 500%, 1000% 이렇게 수익률들이 커져 나가는 과정들을 회원분들 계좌에서 이미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가면 지금도 어때요? 아, 지금 또 이제 하락 구간에 들어서면 잠깐 또 손실로 돌아서는 거 아니야? 수익 많이 토해내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 하락에 대한 회피 심리가 느껴지는 회원분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 또 폭락이 오면 어쩌지? 또 이러다가 지금 수익이 조금 나 있는데 또 손실로 들어서는 거 아니야? 그냥 냅두면 돼요. 그러면 하락이 안 오면 어떻게 할 건데? 항상 그런 것들을 걱정하는 거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계좌 수익률을 많이 쌓아놓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들이 걱정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자산이 2배, 3배, 4배 이렇게 쌓여가기 시작하면 이런 변동성들은 어때요?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자산이 3배, 4배 쌓여가면 어때요? 자, 이 중에 20%만 빼놔도 현금을 빼놔도 내 초기의 원금 정도 되잖아요. 조정 딱 들어왔을 때 폭락 같은 거 왔을 때 요런 거 딱 태워버리면 얼마나 좋겠어. 그쵸? 자산이니까 3배, 4배, 뭐 5배 요 정도만 늘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변동성이라는 걸 기다리게 돼요. 왜?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변동성이 없을 땐 어때요? 장이 계속 좋은 다음에 경제가 좋을 때는 계좌 수익률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지 않아요. 계좌 수익률이. 천천히 올라가는 거지. 근데 이제 변동성이라는 게 확대됐을 때는 계좌 수익률이 금방금방 쌓인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보세요. 자, 10월달에 폭락이 왔을 때 10월달 폭락 온 다음에 이거를 그림을 안 갖고 왔네. 자, 8월달에 폭락이 온다면 어때요? 6%.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쌓이는데 코로나 폭락 왔을 때 어때요? 자, 반등이 어때요? 23%, 10%, 12%. 반등 속도가 어때요?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폭락이 크면 클수록
반등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계좌 수익률이 금방 올라간다고요. 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어요. 회복하는데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회복하는데 한 6개월 이상 걸렸거든요.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는 너무 빨리 올라온 거고, 자, 이런 걸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코로나 폭락 맞았을 때도 뭐라 그랬어요.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랬단 말이에요. 2008년도를 예로 들면서 자, IMF 때를 예로 들면서 어때요? 이때 회복이 됐을 때 어때? 한번 올랐다 다시 눌렸기 때문에 지금 줄여놓고 여기서 다시 사라. 이 변동성을 맞추려고 꼴값들 떨다가 어떻게 돼요? 지수는 이 변동성이 안 왔어요. 그냥 어떻게 계속 올라왔죠. 자, 이거 어떻게 돼요? 이때 이제 보면 이렇게 폭락 맞아갖고 여기에서 주식 들고 있다가, 예? 반등이 요만큼 나오니까 팔아. 이제 이거 내려오면 사야지 하고. 그러다 계속 올라왔어. 어떻게 할 건데? 이 변동성을 예측하려고 그러니까 개소리 한 거잖아요, 다. 지나고 보면. 그래 놓고 지금은 뭐 어때요? 야, 지금 이제 뭐 상승장이니까 종목을 뽑아서 뭐 가는 말에 올라타는 개소리들 하고 있다고. 저는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변동성 오면 그냥 견디고 그냥 갖고 가야 된다.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건데.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죠. 폭락 구간에는 대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중간에 조정이 한번 들어올 거를 자꾸 걱정을 해서 그 구간에 비중을 줄였다 다시 사고 이런 짓거리를 왜 하려고 그러냐고. 우리나라 펀드 기관 수익률 어떨 것 같아요, 지금? 개차반입니다. 자, 펀드 수익률도 막 발표하고 하는 거 보면 한 달에 11% 가느니 어쨌니 막 하죠. 코로나 이전부터 보면요. 펀드 수익률이 코로나 이전부터 보면, 자, 이전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뭐 여기까지 왔죠. 자, 수익률이 플러스인 펀드가 있을 것 같아요? 5%도 안 됩니다. 플러스인 수익률이. 전부 다 마이너스예요. 왜 그럴까요? 샀다 팔았다 지랄들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변동성이라는 걸 맞출 수가 없는 건데,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이 변동성이라는 걸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지수 수익률을 못 따라가요. 우리는 지수 수익률을 아웃퍼폼 하는 게 목표잖아요. 자, 워렌 버핏이 30년 전에 100만원을 워렌 버핏의 회사에 사놨으면 지금 30년 후에 이게 180억이 됐어요. 자, 워렌 버핏이 아웃퍼폼 수익률 얼마나 했을까요? 13% 정도 됐습니다. 연평균. 지수 수익률에 대비해서 아웃퍼폼이 한 9%에서 13% 정도 됐어요. 이게 정확하게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어서 2008년도부터 이후부터 10년 동안 미증시가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어서 평균 한 9%에서 13% 정도 아웃퍼폼 내니까 어떻게 돼요? 30년 동안 100만원이 180억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투자를 해야지. 이걸 아웃퍼폼 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지수 변동성을 예측하려고 하니까 다 엇박잖아요. 그러니까 헤지펀드는 어때요? 헤지펀드의 95%는 어때요? 자, 장기 지수 수익률을 못 따라갑니다. 장기 지수 수익률이 연평균 6.6%잖아요. 이 헤지펀드 95%는 못 따라가요. 레이달리오 같은 펀드만 아웃퍼폼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특출난 사람들의 펀드만 아웃퍼폼이 나오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못 따라가요, 지수 수익률을. 이게 왜 그래요? 공매도 하고 샀다 팔았다 하고 그냥 가만히 지수 사놓는 것보다도 수익률이 안 나. 이런 애들이 무슨 전문가야. 지수 수익률이랑 비교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펀드 수익률만 얘기를 하죠. 그럼 펀드 수익률만 얘기를 하면 당연히 좋은 거 같지, 수익률이. 근데 10년, 20년 동안 지수 수익률을 따라가는 펀드가 없어요. 5%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수수료 주면서 우리가 펀드를 하면 미쳤다고 펀드에다 맡겨요. 수수료 주면서. 그냥 지수를 사고 말지. 내 돈 갖고 내가 지수를 사고 말지. 지수 수익률보다 수익률도 못 내주는 게 95%인데 미쳤다고 펀드에다 맡기냐고. 그런 걸 사람들이 깨달으니까 어때요? 펀드에서 자금이 계속 유출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흥하는 건 어때요? ETF. 야, 이거 종목, 상위 종목도 고르려니까 아웃퍼폼 수익률 이런 거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그냥 지수만 따라가자. 그래서 ETF 투자가 늘어나면서 자, 이런 것들이 시장의 왜곡을 또 크게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이해를 하다 보면 굉장히 기회라는 건 꾸준히 계속 생기는 겁니다. 투자를 할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잘 캐치하냐. 그런 게 이제 아웃퍼폼 수익률을 쌓아가는 데는 유리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올해 투자를 하면 워렌 버핏처럼 그냥 연평균 10% 아웃퍼폼만 해도 100만원 갖고 180억 되면 이 30년 동안 열심히 돈 모아갖고 5천 1억만 모았으면 이 돈이 뭐 수백억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못하면 내 자녀들한테라도 이거 해주면 되잖아요. 나는 내 노후 준비해서 10억 20억만 만들고 내가 앞으로 한 20년 살아있을 거면 앞으로 20년 살아있을 거면 그동안 모아놓은 거 3천만원 5천만원 해가지고 뭐 1,000만원 해가지고 내가 뭐 죽기 전에 뭐 먹고 살 만큼 그만큼만 만들어 놓고 내가 여력이 부족하면 일해야지 뭐 어떻게 해. 나이 들어서도 일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준비들을 미리미리 해놓지 못했기 때문에 노후 준비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50대 60대는 이거 노후 준비 다 하면 됩니다. 그냥 지금 이제 뭐 수명도 늘어나고 해서. 근데 이거를 한 살 때부터 내가 어렸을 때 만약에 자녀들은 어때요? 학원비 주고 학교 보낸다고 좋은 대학교 나오면 뭐 할 건데? 좋은 대학교 나와서 그 중에 성공하는 케이스가 몇 프로나 돼요? 좋은데 취직하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좀 구축하라고 그런 데를 목숨 걸고 보내는 거잖아요. 내 노후 준비 못하면서 담보로 맡겨서 부모들이. 근데 자녀들도 이제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근데 이제 금전적인 자유가 먼저 만들어져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돈 안 돼도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 수 있잖아. 그런 걸 위해서 금융인식이 무조건 개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자, 금융자산의 70%가 들어가 있어요. 자산이. 미국은 전체 자산의 금융자산의 70%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 버블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한국은 어때요? 한국은 금융자산이 10%도 안 됩니다. 70%는 부동산에 있어요. 야, 70%가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데 기업들이 이만큼 혁신을 만들어낸다는 거는 정말 한국인들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인 거예요. 한국은 후진국 돼 있어야 돼요. 부동산에 이게 자금이 70% 들어가 있으면 자금 유치하기도 힘들고 창업도 힘들고. 근데 우리나라에 뭐 보면 삼성전자 무슨 뭐 반도체 뭐 세계 1위고 뭐 LG와 뭐 2차전지 전 세계 1위고 무슨 뭐 CS민드 같은 기업 보면 막 해상풍력 막 글로벌 1위고 뭐 글로벌 1위야. 한국에서 어떻게 그런 기업들이 만들 수가 있어요? 부동산에 자금 60, 70%가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한국에서. 근데 그걸 해놨잖아. 이 10%의 자금 가지고 그걸 해놓은 거예요. 미국 같은 데는 당연한 거고, 그런 혁신 기업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금융자산의 70%가 들어가니까 기업의 전체 자본의 70%가 들어가니까 혁신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기 편하고, 예?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만약에 이 지금 10%에 들어가 있는 이 자산이 한 50% 이상까지만 늘어나면 정말 뭐 과거에 일본이 누렸던 그런 호황을 우리나라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똑똑한 민족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기 전에 어때요? 나중에는 이제 깨닫겠지. 한국 사람들 똑똑하니까 언젠가는 깨달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지금 뭐 이제 동학개미라고 막 들어오고 뭐하고 하면 이 사람들 중에 99%는 나가리 되겠죠. 그런데 이제 1%가 쌓이고 5%가 쌓이고 그런 인식들이 자꾸 퍼져나가면서 투자에 대한 인식이 퍼져나가면 좋은 방향성에 퍼져나가게 되면 당연히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 막 존니 대표라는 사람 막 그런 사람들이 와서 지금 뭔가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자꾸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장기적인 투자에 대해서. 그리고 그동안 숨어있었던 진짜 뭐 과거에는 뭐 슈퍼겜이라 그러면 전부 다 단타꾼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만 나왔는데 요즘 언론에 나온 사람들 보면 진짜 제대로 투자 철학을 갖고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 깨달아야 돼요. 한국이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한국에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투자 관점은 항상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리스크를 걱정하지 마세요. 변동성이라는 거는 그냥 이해하면 됩니다. 빠졌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빠졌을 때 힘들어 죽겠다는 사람들은 장기 투자 못합니다. 근데 무조건 장기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런 건 무조건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변동성이 오면 나중에는
고맙다 변동성아 하는 구간이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처음에만 힘든 거예요. 1년에서 3년, 3년에서 5년. 그 이후부터는 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져가는 구간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라는 게 기회로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